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시청자 여러분,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부장 이승현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기자들이 기획 취재를 한 것을 저희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만든 코너인데요. 그 코너 이름이 뒷담입니다. 취중 뒷담. 취중은 술 먹고 방송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취재의 뒷얘기를 저희가 잘 풀어서 얘기 드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코너명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얘기는 작년부터 이제 그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가 밸류업인데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국내 그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지배구조라고 하죠. 근데 그 지배구조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발을 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이사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거수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회이사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이사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제도가 이게 저희가 재벌 중심 산업 구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 재벌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한 책임, 이게 이해관계자들 자기들끼리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뭐가 있을까? 대안을 찾아보니까 이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발달했던 이 주주 자본주의가 있더라. 그래서 경영진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법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적으로 좀 이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목상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았다. 이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이사 제도가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사회이사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봤던 건 뭐냐면 사회이사 제도 구성의 편중입니다. 그 사회이사가 독립성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특정 업종 전문가에 너무 쏠려 있는 건데요. 교수나 관료 출신 쏠림이 높으면 이게 일종의 로비 창구처럼 활용이 돼서 독립성도 결국 떨어지게 되고, 또 전문성도 보면 너무 특정 분야에 쏠리다 보니까 운영을 사회이사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운영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그 사회이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30대 그룹 계열사 237곳, 사회이사가 856명이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856명 중에서 보면은 학계랑 관료 출신이 무려 63.2%나 차지했는데요. 이런 쏠림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뭐 제도적인 보완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전년보다 3.7%포인트 늘어났거든요.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냐 보면 주로 이제 검찰이나 그다음에 국세청 출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검찰 출신은 총 36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국세청 출신도 보니까 28명에서 41명으로 늘었어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업종들이 뭐냐면 이제 판사 등 사법부 출신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박순엽 기자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국내 그룹별로도, 그러니까 기업별로도 사회이사 구성에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죠? 네, 그룹별로나 그럼 그룹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그룹 규모가 작은 그룹일수록 관료 출신 사회이사 비중이 높았고요. 상위 10대 그룹 사회이사 비중이 한 25% 정도였는데, 그 밑에 이제 11대부터 30대 그룹의 평균적으로 관료 출신 사회이사 비중은 28%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차이도 좀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이나 석유화학 등 이렇게 수출 중심 기업보다는 유통이나 식품같이 내수 기업이 이제 관료 출신 사회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는데요. 그룹 내 관료 출신 사회이사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신세계 그룹이었는데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룹 전체 사회이사의 73% 이상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데가 지금 28% 이런데 73% 그렇죠. 두 배 넘는 넘는 관료 출신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신세계 같은 데가 이 내수 기업들이 이렇게 관료 출신들을 선호한 이유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를 어떻게 보면은 전직 관료를 선임해서 로비스트로 활용한다라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뭐 규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대응하려는 이유로 뭐 이렇게 관료 출신들을 많이 사회이사로 둔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회이사를 관료 출신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좀 찾아보면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출신 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기업인 롯데 웰푸드나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같은 기업들의 사회이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출신 관료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나 고려아연 같이 이제 환경 이슈에 좀 민감한 기업들이 사회이사로 선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기업들만 나 홀로 이렇게 독고다이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는 아니죠. 네, 기업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요인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관료 중심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 비해서 정부가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힘이 세다 보니까 이 규제나 관리 감독 기능 등이 이제 강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료 출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인재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 관료의 우수성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번에 그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포춘 100대 기업의 사회이사 현황도 조사를 좀 했잖아요.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이것도 100대 기업을 전수조사했어요. 근데 보면 100대 기업 사회이사의 83%가 무려 전문 경영인 출신입니다. 여기도 사실 쏠림이 굉장히 심한데 이건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포춘 선정 1위 기업인 월마트는 사회이사 8명인데 그중에서 7명이 사회이사 경영자 출신이고, 그리고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출신인 브라이언 니콜도 있고, 뭐 애플도 보면은 구글의 또 에릭 슈미트 CEO를 현직에 있을 때 그 8번째 이사로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존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사회이사들을 경영자 출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가 왜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죠, 사회이사로?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높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굳어져 온 겁니다. 미국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 축이 이제 은행가. 그래서 뭐 JP 모건 출신들이 보면은 굉장히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하나가 이렇게 경영 전문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0 초반년대 초기 자본주의의 그 모태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이사회가 거의 대부분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사실 지금처럼 막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 같은 경우는 이런 주주 그리고 이사회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그렇죠. 경영진이 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이렇게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인바이트해서 초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좀 센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사회이사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사내이사에 비해서 총 보니까 조사 대상이 1161명이었거든요. 이 중에 83%인 959명이 사회이사였습니다.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사회가 그 CEO를 쫓아내기도 했거든요. 보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과거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 창업자인 샘 올트먼이 사회이사의 반대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 사회이사의 힘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이사랑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경영진 출신 비중을 따져보니까 16.5%였어요. 그래도 이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미국에 비하면 아직은 뭐 많이 턱없이 낮긴 하지만 전년이 14.1%였는데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 기획 취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박선현 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실제로 그러면 미국의 제도는 그러면 정말 이게 더 옳은 거냐, 이게 더 좋은 방향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느 특정 그 직군의 쏠림이 현상이 있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전문 경영인 출신이 많은 것은 좀 문제고 우리나라가 관료와 교수 출신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걸 좀 약간 다양성 차원에서 뭐 그렇게 사회이사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뭐 미국이니까 더 우수한 그런 사회이사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까 뭐 김경 기자도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순혁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하면서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사회이사 자체가 어떤 사회이사를 뒀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사회이사 선임 배경을 일일이 다 확인한 결과 30대 그룹의 사회이사 중에 한 18.5% 정도는 선임 배경을 아예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특정한 사회이사 후보들을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결국에는 그 공시에서 그 선임 배경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선임 배경을 공개했더라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식으로 짤막하게 설명돼 있거나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라면서 그 사회이사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게 뭐 행정, 경영자문, 이사의 추천처럼 엄청 짧은 문장을 기재해서 이 해당 사회이사가 어떻게 선임됐는지 충분한 정보를 좀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사회이사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좀 뭐랄까 요식행위처럼 그냥 공개한다. 사실 자기 사회이사 모신 분을 좀 이런 우리가 훌륭한 분을 모셨어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야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정말 경영을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까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사회 구성에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BSM이라고 해서 보드 스킬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사회가 역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를 공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BSM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BSM은 이사회 구성원 능력이나 경력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사회 경력이나 능력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어디가 부족한지, 역량이 어디가 부족한지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제 BSM을 공시한 곳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 이사들이 서로 전문성을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총합적으로 어떤 기업이 갖춰야 될 전문성을 다 갖추게 되는 뭐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걸 보면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데들이 좀 이 BSM을 도입을 하고 있나요?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많이 퍼지지 않은 게 이제 시가총액 제가 30위권 기업 안에서 BSM을 공시로 봤을 때는 거의 드물었고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해서 또 이렇게 기업들이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까지 이제 공개한 곳을 다 더했을 때 한 24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더 규모가 작은 기업이면 더 드물게 공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BSM 공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BSM 공시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외부 감시 강한 요소라고 느껴서 약간 기업에 개입하는 요소라고 느껴서 이게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투자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기업들이 정말로 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기획을 한 취지대로 밸류업이란 거를 좀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자기네 이사회에 대해서 좀 더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소극적이란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중에 좀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 BSM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것도 해 정도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인 차원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질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인 부분이 많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걸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라든지 정부가 가이드라인도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뭐냐면 각 그 이사들의 그 현재 역량을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역량도 같이 제시를 하도록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제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주요 추세 중에 하나는 그 각 이사들의 전문성을 평가를 해요. 학점을 이렇게 매기듯이 A, B, C, D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외부의 그 평가 결과를 재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 그 호주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상장되어 있는 5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45% 정도가 BSM 등급을 평가해서 공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걸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 순엽 기자가 이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까지 다 일일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안 보시잖아요. 그쵸. 네, 보통은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딱 이렇게 게시를 했느냐 여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공시됐는지 여부, 나열됐는지 여부, 그리고 공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조금 바꿔가면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착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 기획을 그 4번에 걸쳐서 그 기획이 나갔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메가 기획하는 게 사실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신 이 두 기자들이 마지막 그 소감 한마디씩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경훈 기자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 사회이사 제도를 잘 몰랐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해외처럼 경영진을 뭐 경계를 하고 뭐 심지어는 경영진을 교체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경영진하고 대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 그래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경우고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고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외에 평상시에는 대체로 이 사회이사들은 경영진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왜냐하면 굉장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 전문가들의 그 정보 다양성,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들이 발휘되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저희가 이번 기획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BSM 뭐 이런 제도 같은 것들도 왜 필요한지 우리가 맥락을 알고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업들도 이 사회이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박순혁 기자는? 네네. 저는 이 기획을 하면서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제 사회이사를 어떻게 보면 조언자 또는 감시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런 BSM 공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취재를 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주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장사들에게 좀 더 바꿔달라, 좀 더 공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주주분들도 기업의 사회이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공시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쓴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 주총 시즌에 이제 그 행동주의라든가 소액주주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주주 제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55%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주주들께서도 기업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필요들이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너십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건들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사회이사 제도. 이거는 그 기업들이 의지만 가지면 금방 바꿀 수 있는 제도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한 이런 계기로 앞으로는 좀 사회이사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